자, 이제 이번 시간에 컴퓨터 들을 주제는 취득시기, 양도시기 등에 관한 주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주제 조금 얘기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의 산출 과정이라고 하는 거, 차금화라고 하는 게 뼈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바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 뼈대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화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양도차익, 실질 거래 가격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먼저 실질 거래가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자, 바로 필요경비를 빼야 된다 해서 필요경비 세 가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거, 실거래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실거래가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차익 추계결정이라고 해서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양도가액 추계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필요경비에서 취득가액도 추계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필요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죠. 그래서 문제 좀 어렵게 구성할 때 고가주택이라든가 부담부 증여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출제 빈도가 워낙 떨어지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뺀 것, 그래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됐을 때 소위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도소득 좀 세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항목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계산됐던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 이게 소위 양도소득 과세 표준, 이렇게 정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이죠.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나서 양도시기, 취득시기 등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이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용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실거래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 뭐 취득세 같은 것은 영수증 같은 거 없어도 인정이 됐던 사안이고요. 자,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이 이자 상당액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약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지금 지급기일 지연 때문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묶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한 번이라도 필요경비에 산입이 한번 돼버렸으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했던 것은 어떻다?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의미를 새길 수는 없고 뒤에 포인트만 가지고 가야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교재 기준으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액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자,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증명서류가 수치 보관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논의가 됐어요. 종류가 대단히 많았었는데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논의 핵심 이슈는, 자, 거기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번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던 것은, 소송 비용 중에서 필요경비 한번 산입이 됐던 것은 이 부분은 어떻다? 바로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양도 비용도 지금 자본적 지출액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종 비용 등이 들어가게 될 텐데, 공통적인 이슈가 바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자, 바로 인정되는 것들 해서 주로 비용 이런 식으로 제가 교재에다 표시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뜯어내기 위해서 소위 이제 추계결정이라고 하는 거, 추계결정, 추계경정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됐죠. 그래서 이 추계결정, 추계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저거 다른 거 아니고 저 얘기했었죠. 순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양도 가액을 추계결정하는 순서는 바로 매감기 이런 순서로 돼 있었죠. 그래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기준시가 이런 순서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순서라고 하는 것은 매감 환기라고 해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환산가액, 그리고 기준시가 순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매감기와 매감 환기를 가지고 따져묻는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라든가 감정가, 취득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제 작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못했던 게 취득 환산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에서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 매매가 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작년하고 바뀌어서 실매감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놓쳐서 지적을 하고요. 실매감, 양도 당시에 실질 거래 가액이 있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없으면은 매매 사례가액, 그도 없으면은 감정가 이런 순서에 따라서 자, 요 실매감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 이게 취득 환산가액의 계산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필요 경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해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해서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곱하기 3%를 한 금액을 뭐로 계산한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그래서 이 추계 결정을 통해서 뭐로 할 때 추계 결정을 통해서 지금 양도 차익을 계산해 낼 때는 계산 방법이 뭐라고요? 자, 추계 결정한 양도 가액에서 그다음에 추계 결정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하는 것을 더한 값을 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양도 차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논의를 해드렸었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이제 매감기와 매감 환기의 문제로 귀결이 됐었고, 다만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저거 있었죠. 자, 이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가는 거냐 해서 토지라고 하는 거 개별 공시니까 주택은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원, 가액 등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자, 30회 때 나왔던 웃기는 게 하나 나왔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기준시가를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취득일까지 불입한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해서 요게 저거랑 비교해 주셔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중개보수 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래 금액을 특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 금액은 계중푸라고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바로 지금 거래 금액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이 분양권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어떻게 기준시가 잡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취득일까지의 불입한 금액, 자, 납입한 금액하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의미죠. 계약금, 중도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입한 금액이란 개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표현은 틀려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양권 매매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논의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자 세법에서 국세 소득세법에서 이 분양권에 관한 자 양도 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해서 표현을 틀려요. 취득일까지 불입한 금액하고 취득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이렇게 해서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특이한 것이 구성이 되는데 큰 이슈는 안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냥 매감기, 매감 환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새롭게 이제 추가했던 항목, 자, 바뀐 부분 개정됐던 거 취득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 여기다가 지금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취득 환산가액을 구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여기는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죠. 매감기업, 매감 환기를 따져먹는 게 거의 문제 한 80%를 차지하고요. 그걸 뛰어넘는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이 몇 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 정도까지.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약간 변화된 내용 체크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 검토해야 될 게 저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취득시기, 양도시기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시기, 양도시기. 이게 이제 뭐와 연계가 되는 두 가지예요. 뒤에서 돈 얘기 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됐을 때 계산된 양도 차익에서 뭘 빼야 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랑 이제 하나 연계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나중에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이라는 것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시기, 양도시기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와 직결되어 있다? 바로 소득세 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8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일반적인 취득 양도라고 하는 거. 자, 토지를 사고 팔았다, 건물을 사고 팔았다 등 이렇게 갔을 때 자, 지금 취득시기, 양도시기 어떻게 볼 것이냐? 원칙적으로, 자,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어떻다? 바로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등기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취득세하고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앞에서 양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용어로는 비청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그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때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사실상 양도했을 때 그것이 어떻다? 양도 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시기가 될 것이고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 시기가 된다. 무슨 얘기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라고 하는 것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을이 결국은 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 넘겨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얼핏 보게 되면 지금 대금을 청산한 시점이 5월 1일이 되게 될 것이고 대금이 5월 1일 날 지급이 되고 만약에 6월 1일 날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6월 1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걸 계산해낼 때는 5월 1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어떻다? 바로 갑의 입장에서는 양도 시기가 될 거고 나중에 을이 이걸 다시 팔아먹을 때는 취득 시기는 5월 1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금을 청산한 날은 원칙이기 때문에 출제할 수는 없고요. 자, 보게 되면은 등기 접수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금 청산하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했을 때는 등기 접수일 등을 어떻다? 취득 시기 또는 그 재산의 양도 시기로 해석을 한다. 또 대금 청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역시 이때도 어떻다?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취득 시기, 양도 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칙은 청산한 날이겠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예외 파트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외울 게 뭐라고요?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틀리든 맞든 답으로 뽑지는 않아요. 워낙 간단한 주제이기 때문에 5개 지문을 구성할 때 1개나 2개 던져주는 지문에 주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고 특수한 형태의 취득 양도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이 특수한 형태의 취득 양도는 종류가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2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볼까요? 먼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건 민법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민법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 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게 존재했었죠.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개시일이 되게 되면, 자,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상속 개시일이 될 것이고, 상속인이 그때 어떻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수용을 얘기하죠. 이 공용징수, 수용 개시일이 되게 되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물론 우리 등기법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단독 신청 등을 했을 때 등기관은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맞물려서 각종 등기 모두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데, 말소 안 하는 게 2가지, 상지라고 하는 거, 상속하고 지역권, 이 2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공용징수 판결은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 토지에 대한 분할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따로 등기 안 해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각 권리자 그 부동산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경매라고 하는 거, 매수인이 매각등을 완납한 시점이 되게 되면 등기 넘어가기 전이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나왔던 것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점이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점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 외 법정 뭐 이런 시리즈들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관련한 개념들 보겠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 자, 상속 개시된 날 바로 이것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뭔 소리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피상속인 X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뭐한테? 병한테 이걸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보유기간이라는 것을 계산해 내야 될 것인데, 누구 입장에서? 바로 을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상속이 개시된 날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수용이라고 하는 거. 자,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 개시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서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2가지 원칙은 빠른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이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좀 이따 요건 답을 체크할 거예요. 여기서도 원칙과 예외 관계로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수용에 있어서는 이제 판결 확정일, 이걸 이제 외우고 들어가야지 합리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해서 수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 확정일. 자, 요건 좀 이따가 보시겠고, 3번째 무허가 자가 건축인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등기 허가 받지 않더라도 신축한 시점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전제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 시기,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을 얻게 되면 그 시점에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뭔 얘기냐면 허가 받아가지고 건물을 완성을 해서 마지막에 건물 잘 지었어요 라고 도장 찍어주는 게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 승인 이걸로 가야 되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바로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 건축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있어야지 사용 승인을 받는 건데 자 그래서 무허가 자가 건축의 경우에는 언제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바로 취득 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 관련해서 도시개발법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 얘기를 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환지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일단 땅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시점 이게 환지처분 공고일에 환지처분 공고일 날 발표를 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르게 되면 실제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날은 언제가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 세법이 그래서 어려워. 이게 시리즈가 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원칙과 예외까지 있고 다른 법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요 환지처분에 따라서 지금 토지를 취득했다. 이 사람이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했던 토지를 지금 양도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느냐. 자, 우리 양도소득 세율이라든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는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는 그냥 환지처분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지처분에 의해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 추가된 면적이거나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양도 또는 취득한 시기로 보게 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과 예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먼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환지처분 얘기 나오게 되면은 취득 시기 등을 계산해 내에 있어서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 뒤에 예외 항목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 취득에 있어서 자 취득 시기 또 양도 시기 등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하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 너무 쉬워서 나와도 답 안 되고요. 어려운 게 수용이죠. 자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이슈가 되겠고 무허가 자가건축 가끔 시험 문제 답이 되죠. 그래서 이 무허가 자가건축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 시기 등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양도 시기는 있을 수가 없죠. 자 취득 시기라는 개념이 되게 되겠고 환지처분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 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보죠. 대신 하나 주의하실 게 우리 앞에서 양도가 뭐냐, 양도가 아닌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양도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자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다 양도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그때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이런 것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의 특수한 경우 등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은 대금을 청산 날을 원칙으로 삼되 일정한 경우에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 시기, 양도 시기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특수한 경우에 장기 할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할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자, 건물 하나를 샀는데 뭐 10년 할부로 사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도대체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게 되고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게 될 건지. 나중에 취득세 파트 내는 시기야. 만약에 100억짜리 부동산, 100억짜리 건물을 10년 할부로 샀다. 그럼 1년에 10억씩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취득세는 매년 이 10억씩 이렇게 취득세 과세표준 잡아서 취득세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샀다가 나중에 한 20년 있다 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세율이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관련해서 이게 취득 시기를 개선을 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의 소유권의 경우
자,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시기일 중 빠른 날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10년 할부로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게 된다. 그러면 먼저 보통의 경우에는 먼저 뭘 해요? 사용을 먼저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년 지나야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장기 할부는 뭐가 된다?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빠른 날이 어떻다? 취득 시기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 이건 민법 얘기, 민법 245조 1항과 연계가 돼 있죠. 우리 민법에서 점유 취득 시효 개념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 이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등기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20년 경과된 시점에서 바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죠. 자, 등기 청구권을 그 20년 당시에 등기 명의인에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포인트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이제 민법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그 중간에 등기 명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은 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슈가 됐는데, 이건 같은 맥락이야. 바로 점유를 개시한 그 시점부터 어떻다? 바로 이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없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 뭐예요? 등기 청구권 발생하고 상대방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등기를 했지만은 실제 취득한 시기는 언제다? 점유를 개시한 때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취득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이 이 X 부동산을 B형한테 매도하고자 할 때 보유 기간 등을 따질 때는 지금 방금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어도 이미 20년간 보유한 것으로 전제하고 차금과 이런 순서에 따라서 양도소득 세액을 계산해 내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할부 빠른 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 점유를 개시한 날, 증여라고 하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증여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쌍무계약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얘기를 하게 되죠. 매매교환 임대차. 이 매매교환 임대차에 대응해서 증여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체는 필요했던 것이고, 일반 당사자만 채무가 발생하는 소위 편무계약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에 따라서 증여를 받으신 분, 수증자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 언제 증여를 받은 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그래서 간단한 거 상속이라든가 상속 개시일, 증여라고 하는 거, 증여를 받은 날,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수용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수용은 원칙적으로 빠른 날, 예외적으로 바로 판결 확정일 해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수용 얘기가 지금 법이 중간에 한번 바뀌게 됐던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무허가 자가 건축. 이것은 이제 지금 등기도 할 수 없고 사용 승인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용일. 그 다음에 환지처분 관련해서 면적 증감이 있으면 어떻다? 그 증감된 부분에 대한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장기 할부 사용 겁나 많았었죠. 자, 할부금은 나눠서 냈었고요. 미리 보통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뭐 등기 접수일, 자, 그 다음에 사용일, 자, 인도일, 뭐 등등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식으로 본다. 점유 취득식 어렵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한 날, 요 정도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 약 4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25회, 29회 때 나왔던 문제,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자,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양도 시기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25회 A형 3번 문제,
요거는 간단하니까 무조건 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에 등기 접수일 이거 나와 있죠?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얘는 아까 답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냥 항상 던져주는 질문. 2번 증여를 받은 날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수용 나와 있나요? 수용. 자, 요걸 틀렸죠? 수용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빠른 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을 법원의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길고 복잡한 얘기를 쉽게 뽑아버린 게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인정고시를 이런 식으로 딱 틀리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을 할 때 겁나 복잡한 것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가 있으면 등기 등의 접수일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아까 본 것처럼 일반적인 취득 양도에 해당되니까 뭐 틀리게 낼 것도 없고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옳게 내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상속 개시일이라고 해서 자, 그 정도까지 해서 2번, 5번 간단하게 상속과 증여라고 하는 개념상 어렵지 않고요. 1번과 4번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경우 일반적인 취득 양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으로 구성했고요. 2번 문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을 해서 자 기량 4호에서 이 표현이 어려웠어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 이건 뭐라고요? 자 지금 빠른 날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사실상의 사용일이구나. 사실상의 사용일을 어떻다. 무허가 자가 건축에서는 바로 사실상의 사용일 해서 두 번째 장기 할부 조건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럼 뭐에 빠른 날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럼 이제 등기 접수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상속 간단하죠. 상속 개시된 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마지막까지 다 읽다가 죽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이 문제 답은요 바로 무허가 자가 건축이라는 주제 요걸 가지고 답을 1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다시 외우겠습니다. 해서 자 간단한 것부터 가고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요거 간단하게 구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울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거 있었다. 장기할부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 장기할부는 빠른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점유취득시 요건 민법이랑 같이 연기하면 겁나 쉽죠. 점유를 개시한 날. 해서 요 얘기는 지금 상속 증여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얘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장기 할부의 문제, 수용의 문제, 그다음에 무허가 자가건축, 그다음에 환지처분 등이 있게 되는데 그냥 요걸 디테일하게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판결 확정일 예외를 가지고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다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확정일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무허가 자가 건축하게 되면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환지처분하면 이건 이제 간단하죠. 도시개발법이랑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과정 생략해버리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면 좋겠고 장기 할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빠른 날.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거 한번 볼까요?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확정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외울 게 그냥 대가리 따서 외워야 되잖아요. 대가리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수용 나오게 되면 어떻다? 판결 확정일. 그럼 이제 확정일로 가도 좋겠구나. 해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확정일에 확자해서 수확 이렇게 이제 따게 되면 암기가 좀 편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자가건축 무허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의 사용일 해서 사용일이라는 것이 아마 키워드가 되게 되고 무사 해서 자 이건 암기하기 간단하잖아요. 할부는 어떻다고요? 할부는 빠른 날 해서 요렇게 3개 정도 세팅하시면은 수학무사 할바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수학무사 할바 하게 되면 대략 어려운 것들을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무사 할바에서 수용 뭐라고요? 판결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자가 건축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하는 거 해서 무허가 자가 건축은 사실상의 바로 사용일이라고 해서 무사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할부, 장기 할부는 어떻다? 빠른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지금 다시 볼까요? 수용이라고 하는 수화, 무사, 할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나머지는 대충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념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조금 이제 세법 만에 고유한 특성과 관련되는 거 수학, 무사, 할바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을 좀 어려운 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취득시기, 양도시기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그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다시 갑시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양도 차익 계산해 했었죠.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바로 실거래가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축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양도 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차, 금, 화 이 순서니까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자, 우리가 종국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출세액을 계산해 내는 과정이 되게 될 텐데, 이 산출세액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양도 차익 계산했었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을 기반으로 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이미 본 것처럼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었죠.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데서 자 양도 차익 계산했고 양도소득 금액 계산해야 되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이런 그림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본 것처럼 실거래가 또는 축의 결정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차익에서 뭘 빼야 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자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금화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지금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뺀 금액, 이게 과세표준, 마지막에 산출세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 자 지금 쟁점 정리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자 이게 사실은 자 그렇게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않았었습니다. 해서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사고팔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20년씩 보유하고 있다, 15년 보유하고 있다, 양도하게 되면 그 시간의 흐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한테 어떠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이 됩니다. 뒤에서 이제 관련한 부분 보겠지만은 적으셨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삼성동에다가 그 당시에 뭐 한 30년 됐나요? 그 당시에 뭐 10억인가 15억에 아파트, 뭐 주택을 하나 샀다가 지금 이제 어디 이사가고 뭐 등등 하면서 팔았는데 68억인가 7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어마무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투기를 안 하고 집을 샀다 팔다 하지 않고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보유를 하다 보니까 대략 15억에 샀던 부동산이 대략 한 70억에 매도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이제 이 금액만 해도 벌써 한 55억 되나요? 자, 물론 여기저기 빼야 될 게 많긴 하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55억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양도 차익 계산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걸 빼지 않게 되면 기본 공제 25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한 50억에 대해서 자 또는 4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기준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율이 또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분들에게는 어떻다? 이 양도소득세를 좀 적게 깎아주겠다. 이런 취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구조가요, 보유기간 3년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됐을 때만 토지, 건물,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또 일정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뭐 조합은 입주권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외울 것은 아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이제 삼게 되는데, 앞에서 저희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보유기간 3년 이상이다 해서 토지, 건물, 주택 등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저거 있었죠. 우리 앞에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자, 바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런 식의 내용을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주택을 전제를 했었죠. 그래서 고가주택이라 불리는 9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떻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근데 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양도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해서 그만큼 세금을 빼주게 된다. 다시 갑시다. 1세대 1주택, 이게 좀 헷갈려요. 원래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9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9억을 초과하는 주택, 즉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터진다, 9억을 초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분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어떻다고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빼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기간 3년 이상인데요. 문제는 이거야. 지금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엄청 뜯어버리겠다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세금을 피하려고 불법적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과세에 관한 규정 자체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것도 다 적용을 하지 않고 세율 얼마? 70%. 집에서 공부하세요? 어쩜 그걸 다 맞춰? 몰래 이분이 밤에 안 나오는 걸 봐서 밤에 다른 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거 다 맞추면 안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되셨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벌써 다 맞추게 되면 우리가 한 2달 지나게 되면 학원을 다니기 싫어져요. 다 하니까. 하여튼 간에 여기서 아까 우리 거기서 출제 포인트는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6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 없고 점점점은 어떻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억나세요?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자, 불가피하게 미등기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예시하면서 그게 출제 포인트가 될 텐데, 하여튼 자, 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떼게 될 텐데, 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 나중에 세율 70%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한테는 어떻다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복잡한 게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어. 개수 여러분 교재는 4개 나와 있나요? 읽지 마. 뒤져버리니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단순하게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는 무조건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택법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 사실은 자, 주택법 내에서는 별 의미는 없어요.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전매 제한 기간, 전매 제한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기본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아주 세금을 억수로 뜯어내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일정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위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2주택, 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1세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1세대 3주택,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1세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면 별 문제가, 고가주택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여튼 투기 목적이다. 그래서는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자 이제 시험용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 어차피 봐도 몰라. 이 길고 복잡한 내용을 지문에 구성해버리면 손도 못 대.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패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죠.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그런 거 나와 있어요. 밑줄 하나 그어져 있죠. 자 지금 조정 대상지역 관련해서 제외 조정 대상지역 교재 몇 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 조정 대상지역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얘기 111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쭉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시험 보시는 거, 시험용으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암기하실 게 뭐가 있다고요? 장기 임대주택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가십시다. 장기 임대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 요거 나중에 팔았을 때 자,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결론만 기억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화두가 이런 식이거든. 화두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된 토지, 건물의 일정한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서 세액을 감액해 주겠다. 이게 원칙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고 시험에 내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바로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배제 조항이 거의 없을 때 미등기 양도자산 하나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유기간 3년 이상 이런 걸 갖고 출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출제하면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조정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은 그래도 간단해.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변수가 워낙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굳이 내려면 보유기간 2년인 자,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3년 이상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이런 명제를 만들어버리면 출제 오류입니다. 왜? 뒤에 보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경우에 따라서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론만 기억하는 거야.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게 된다. 요거 결론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 예,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다 알았다고 쳤을 때,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자, 그게 이제 고가주택 관련해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외울 수 없고요. 이거 공제율이라고 하는 거, 기본 틀만 보시면 됩니다. 공제율이라고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일반 자산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3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유기간, 자, 10년 이상이 됐을 때 얼마? 8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원래는 이제 그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표로 세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최대치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자, 건물에 대해서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보유 기간 15년 이상이 되게 된다. 해서 여차저차해서 양도 차익이 3억에서 아마 5억이 나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 차익 얼마? 5억에다가 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얼마? 30%죠? 0.3에서 자 1억 그러면 이게 1억 5천이 되나요? 1억 5천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빼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 얘기하면서 대략 한 15개 매입했던 주택을 한 뭐 20년, 30년 지나서 70억 가까이 팔았다 하십시다.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55억 가까이 되잖아요. 물론 앞에서 필요 경비라고 해서 몇 가지 들어가는 거 있겠죠.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양도 비용 등등등이 있겠지만은 이 55억이라는 금액에 대응하면은 거의 세발 피죠. 흔적도 안 남죠. 자, 그런데 만약에 50억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양도 차익이 50억이다. 자, 50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5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 0.8%. 자, 100분의 80이니까 0.8을 곱하게 되면 벌써 40억을 빼주게 되는 거야. 양도 차익이 아까 50억이라 할지라도 지금 차금과 순서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50억이 나왔다 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주택이고 자,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10년 이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40억을 털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이 50억이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니까 얼마? 40억이라는 거예요. 자, 10억밖에 안 돼요. 양도소득 금액은 10억밖에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요게 사실 좀 비판도 좀 있었죠. 비판도 좀 있었던 조항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누가 이런 조항을 만들었나? 세법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게 80% 팍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있는 분들, 형편 되시는 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이명박 정부 때 대폭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전에는 50%인가 그랬었대요. 근데 이걸 80%까지 올려서 있는 분들이 집 팔았을 때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대폭 확대를 해버렸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정도가 자 지금 기본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산 얘기들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끊어갈 텐데. 자, 지금요,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 등의 통산에서 일단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저것도 있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자, 애초에 공부했던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셔야 돼.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슈. 부동산 등에서 자, 첫 번째 토지 건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그 다음에 회용권의 양도.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면서 그 외에도 뭐가 있다. 그타자산이라고 해서 사업용 고정자산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거 이것도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세. 여기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동산 등이라고 부르게 된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이다. 한편 이에 대응해서 자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도 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통산하고 자 요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해서 지금 과세 대상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자 먼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통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자 어느 해 이 사람이 토지 양도로 인해서 양도소득이 1억이 발생했다. 근데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은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 3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두 개를 통산한다는 얘기가 토지 1억 플러스 1억이었고 건물은 마이너스 3천이면은 양도 차익 등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자, 이제 7천으로 계산을 해주게 된다. 목길이 부동산 등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 다시요. 부동산 등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이 지상권을 양도해서 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쳤는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해서 마이너스 만약에 2천만 원 했다. 그럼 1억에다 가면 일단은 양도 차익은 8천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통산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통산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한편 주식 등끼리도 이건 자세히 볼 건 없죠. 지들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 주식 등이라는 것도 항목이 하나, 둘, 셋 쭉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안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B라는 사안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지들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슈가 되는 게 구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어느 해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1억의 차익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럼 실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부동산 등 따로 주식 등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7천으로 퉁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도 차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낼 게 없으니까 1억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구분 계산과 통산이라고 하는 것. 다시요. 지들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긴 하겠지만 전체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어떻다? 구분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지금 이제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하고 같이 엮어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양도소득 금액 관련한 지문들하고 나머지 내용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